신대륙으로 가는 길에 빙상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공포와 눈물, 그리고 가슴 아픈 작별 인사가 있었죠. 잭과 로즈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타이타닉의 실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잭 더슨과 로즈 드윗 뷰케이터의 사랑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가장 감동적인 타이타닉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유명한 영화 각본가이자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승객들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제이 도슨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잭이 아니라 조셉이었고 석탄을 나르는 담당이었어요. 타이타닉호와 함께 사라진 가장 비싼 물건은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그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아마도 1814년에 그려진 메리 조셉 블론델 그림일 거예요. 다른 귀중한 물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음악가 월리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1912 르노 타입 CB 쿠페드빌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조셉 콘레드가 손으로 쓴 원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초판 에세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5대, 그리고 물론 고급 도자기 접시와 컵 1등석 승객들의 보석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완전히 사실이에요.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70m였고 최대 승객 수는 2,435명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여객선인 심포니 오브 더 시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것은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더 길지만 승객 수는 2배 이상입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호화로운 면에서 타이타닉호를 능가하는 크루즈 여객선은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2,00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표도 상당히 비쌌죠. 1등석 티켓의 가격이 약 200만 원에서 2개의 팔루어 스위트룸 중 하나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2등석 표는 약 70만 원이었어요. 3등석 승객들은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의 승객 대부분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슬프게도 거짓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승객은 37%에 불과했습니다. 1등석 승객의 61%, 2등석 승객의 42%, 3등석 승객의 24%만이 생존했죠. 타이타닉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거예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100% 거짓이에요. 타이타닉호는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명 높은 지역인 버뮤다에 북쪽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뉴펀들랜드 남쪽 약 645km 지점에서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달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달은 지구의 조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수가 더 강해져요. 1912년에 달이 너무 가까워서 그린란드의 몇몇 빙하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슈퍼문 사건은 대조가 있은 후 불과 6분 후에 나타났는데 대조는 달, 태양, 지구의 정렬 위치가 한 달에 2번씩 결합된 중력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지구는 그 해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은 중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의 조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수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분리된 빙산은 레브라도와 뉴펀들랜드의 해안가로 떠내려가고 그곳에서 종종 좌초됩니다. 더 이동하려면 녹아서 가벼워지거나 빙산을 더 멀리 운반할 만조가 필요해요. 1912년의 조수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빙산 때문에 많은 항로가 남쪽으로 조정됐죠. 하지만 타이타닉은 아니었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4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때요? 거짓이에요. 타이타닉의 전문가라면 2시간 40분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빙산에 의한 손상을 고려할 때 느린 속도였죠. 배의 구조 덕분에 더 빨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 아랫부분에는 16개의 방수칸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생명줄이었어요. 빙산이 선체에 충돌했을 때 그중 6개가 부서졌습니다. 4칸만 손상되었더라면 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1시간 안에 처음 6칸에 물이 찼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배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6번째 칸이 모두 채워졌을 때 7번째 칸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라앉는 속도는 몇 초마다 증가했어요. 배의 뱃머리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선미가 위로 올라왔어요. 타이타닉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실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들은 붉은 조명탄을 쏴야 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배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는 신호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누군가가 타이타닉의 신호탄 상자에 흰색 조명탄을 넣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을 때 선원들은 하얀 조명탄을 쏘아 올렸어요. 다른 배인 SS 캘리포니아는 이 시간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위험한 빙산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 배의 승무원들은 어둠 속에서 가라앉는 타이타닉을 보지 못했지만 흰 조명탄을 발견했습니다. 선박들 사이에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SS 캘리포니아 무선 담당자가 수신기를 꺼두었어요. 캘리포니아 선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고 타이타닉을 향해 모스 램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배는 이미 물속에 잠겨 있어서 아무도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배인 샘스는 타이타닉과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바다 표범을 잡느라 불을 끄고 표류하고 있었죠. 선장은 타이타닉의 흰 조명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해양 경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샘스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떴어요. 그들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물에 빠진 승객들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탐험대가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타이타닉을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철망으로 싸고 액체 질소를 넣거나 거대한 자석을 사용하는 방법까지요. 타이타닉호를 인양하려는 유일한 진짜 시도는 1996년에 이루어졌고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탐험대의 목표는 약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선체의 일부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작전이 성공했다면 햇빛을 다시 보게 된 가장 큰 조각이 됐을 거예요. 그들은 디젤 연료로 채워진 4개의 큰 가방을 바다 밑으로 내려 선체판에 부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료 가방이 풀렸고 그 조각을 스스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조각이 표면 아래 약 60m에 도달했을 때 날씨가 거칠어졌습니다. 탐험대원들은 약 130km 떨어진 곳의 잔잔한 물로 그 부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조각의 절반이 부서져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인양용 가방 2개가 헐거워졌고 선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시 타이타닉호를 1912년 4월 10일 군중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명망 있는 배 RMS 타이타닉호의 출항에 손을 흔들기 위해 사우스햄튼 해변에 모였어요.
가장 비싼 퍼스트 클래스 객실 티켓의 가격은 516만 원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8,300만 원이에요. 하지만 속도를 올리고 겨우 5일 안에 대서양이 배를 삼켜버렸어요. 그럼 그 운명의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 봅시다. 선장은 배의 첫 항해 속도에 신기록을 세우고 빨리 도착하길 원했어요.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여겨졌기에 그는 어두운 북극해로 전속력으로 항해했죠. 30m의 빙산을 발견한 후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멀리 돌려서 충돌을 피하려고 했지만 타이타니코는 너무 빨리 항해하고 있었고 빙산이 선체에 거대한 구멍을 내면서 배의 측면을 찢어버렸어요. 계속적으로 찢겨나가진 않았고 파손된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약 90m에 걸쳐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배의 설계자들은 충돌 가능성에 대비했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 위해 배 양쪽에 수밀 구획실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이 칸 중 4개가 뚫려도 배는 여전히 떠 있을 수 있었지만 빙산이 타이타닉의 측면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6개의 칸에 구멍이 났어요. 칸이 모든 갑판 전체 높이까지 확장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상단이 봉인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4개 이상이 침수되었을 때 물이 칸막이벽 꼭대기까지 넘쳐서 남은 칸들을 채웠고 배가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죠. 얼음 틀에서 물이 넘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그래도 침몰했을까요? 선박은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며 대부분의 배는 뱃머리에 선수 격벽이 있어요. 무엇보다 이건 차의 범퍼나 크럼블존 같은데 직접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안전설비예요. 뱃머리는 충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정면 충돌했다면 2개에서 4개의 수밀구획만이 물에 잠겼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이타니코는 침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 훨씬 느린 속도로 마지막 목적지까지 항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격의 힘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승객들이 그 힘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대서양의 차가운 물속으로 강제로 뛰어드는 것보다 다른 배들에 의해 구조되기를 기다리며 배에 머무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니코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윌딩은 그 충격의 힘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영국 조사단에 많은 사람들이 충돌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며 빙산의 배가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침몰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죠. 또 배에는 모든 칸 사이에 원격으로 작동되는 방수문이 설계되어 있었는데 따라서 들이찬 물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었어요. 타이타니코는 측면 충돌로 인해 6칸이 파괴되었는데 너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달라질 건 없었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구한다는 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펌프로 물을 퍼내는 속도보다 15배 빠르게 초당 약 7톤의 속도로 물이 쏟아지면서 배에 물이 바로 넘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배가 빙산의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타이타니코가 살아남았을 것처럼 들리지만 이 생각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 선수 격벽은 거대한 빙산이 아니라 다른 배와의 충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설계되었어요. 만약 2배가 충돌한다면 양쪽 모두 격벽에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충격이 분산되고 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빙산은 정지해 있으니까 타이타니코가 충돌로 인한 대부분의 힘을 흡수했을 거란 의미죠. 만약 타이타닉이 먼저 뱃머리를 부딪혔다면 당시 항해 속도 때문에 충돌로 인한 충격이 배 선체 전체를 타고 내려갔을 거예요. 46,000톤짜리 배가 약 시속 37km의 속도로 이동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어느 순간 그게 무게가 10만 톤이 넘을 수도 있는 빙산에 부딪혀요. 이 충돌은 선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음새가 갈라지고 계단이 폭삭 무너지고 배를 가로질러 리벳들이 터졌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더 많은 칸이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타이타닉을 몇 시간, 아니 몇 분 안에 가라앉게 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다시피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물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타이타닉이 정면으로 항해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물 아래에 있는 빙산 부분에 먼저 부딪혔을 거고 그게 배의 방향을 틀게 했을 거예요.
빙산에 부딪히는 건 벽돌 벽에 부딪히는 것과는 달라요. 이 경우 물밑의 얼음이 배 밑바닥을 찢으며 측면에 손상을 입혔을 거예요. 빙산도 평평한 고체 물체들이 아니에요. 만약 평면 충돌이 일어났다면 배는 떠 있을 수 있지만 빙산은 돔에서부터 쐐기 모양까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어요. 타이타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강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검사 결과 그 금속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강철보다 약 10배 더 부서지기 쉬운 거였어요. 이 배는 저온이 강철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알아내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옛날 강철은 결빙 온도에 이르렀을 때 배를 구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부서지게 했어요. 발견된 타이타닉 선체판 조각을 보면 선체가 충돌해 그냥 산산조각 난 걸 알 수 있어요. 정면 충돌 또한 아주 심하고 갑작스러운 정지를 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차 브레이크를 밟거나 버스 통로를 걸어가는데 버스가 멈추어서 앞으로 튕겨나갔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승객들은 배를 가로질러 내동댕이 쳐졌을 거고 밤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 상태에서 어떠한 종류의 충돌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로 인해 탑승자 대부분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특히 비번 소방관, 기관사, 엔지니어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 배 앞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승객들과 비번 승무원들이 침대에서 내동댕이 쳐졌을지 몰라도 원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많은 생존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배들이 정면 충돌을 겪었음에도 해안으로 돌아왔어요. 타이타닉을 만든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은 브리타닉과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배도 만들었어요. 후에 타이타닉호의 키를 조종하게 될 에드워드 제이 스미스를 선장으로 올림픽호는 1911년 6월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매선처럼 재앙이 목전에 와 있었죠. 5번째 상업 항해에서 올림픽호는 영국 해군 함선 HMS 호크와 충돌했어요. 올림픽호는 측면에 손상을 입은 반면 호크는 다른 배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호크호의 뱃머리는 충돌로 완전히 찌그러졌지만 배에는 수밀 구획실이 있어서 충격을 간신히 견뎌내고 수리를 하기 위해 무사히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사례 연구는 1956년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탈리아 원양 전기선인 SS 안드레아 도리아호예요. 타이타닉호처럼 재난이 닥쳤을 때 안드레아 도리아호는 뉴욕으로 가는 101번째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7월 20일 배는 160m 스웨덴 여객선 스톡홀름호와 충돌했어요. 스톡홀름호는 배를 정면에서 들이받았지만 안드레아 도리아호의 충돌 지점은 측면이었어요. 스톡홀름호의 앞부분은 완전히 부서졌지만 선체에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하지만 안드레아 도리아는 배 측면에 있던 충돌 때문에 안타깝게도 침몰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정면 충돌했다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해요. 하지만 타이타닉호가 최고 속도로 충돌한 반면 올림픽호와 안드레아 도리아호는 더 느리게 항해하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께서는 타이타닉의 침몰에 대한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네, 엄청나죠.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저만의 이론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이 가장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여러분께서 결정해보세요.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통침몰 이론이었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이론인데요. 아무런 분열 없이 침몰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죠. 새벽 2시 15분 배가 빙산과 충돌합니다. 새벽 2시 18분 불이 꺼집니다. 배가 45도 각도에 도달한 후 바닷속으로 빠르게 마지막 낙하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 20분, 약 3분 후 RMS 타이타닉은 바다 표면 아래로 영원히 사라집니다. 배는 부서지지 않고 통째로 가라앉았어요. 물론 이건 사실일 수 없어요. 1912년 4월에 타이타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에서도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배가 부서지지 않고 침몰할 수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이론가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잔해가 발견되기 전까지 이 외에는 다른 이론이 없었습니다. 잠깐, 그럴까요? 참사 다음 날 생존자들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리고 승객 중 몇 명은 배가 실제로 두동강이 난 채로 물에 잠겼다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 17살 소녀 잭 세이어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침몰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LD 스키드모는 자신의 묘사를 바탕으로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분명하게 배가 반으로 부서진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잭이나 다른 목격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1985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로버트 발라드가 바다 깊은 곳에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잔해가 발견된 후 잭과 다른 생존자들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타이타닉호는 침몰하면서 정말로 두동강이 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졌습니다. 새벽 2시 15분, 용골이 부서집니다. 우연은 천천히 기울고 선체는 계속해서 휘어지고 부서집니다. 새벽 2시 17분, 갤리선 구간이 끊어집니다. 탑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추락했어요. 불이 꺼지고 선미는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현두가 부서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후미는 선미의 상부 구조물의 우연 쪽에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선미는 다시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좌연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가더니 반원을 그리듯 회전하면서 가라앉았습니다. 이 이론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이론에서 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타이타닉호는 그렇게 높은 각도에 도달할 때까지 버틸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일찍부터 배는 부서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는 연구와 추리를 할 부분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을 먼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침몰 이론에 따르면 타이타닉이 높은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선미의 무게가 지탱되지 못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균열이 발생했다고 했죠.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론은 없을까요? 2006년 해군의 건축가 로저 롱은 소위 말하는 V 이론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17분, 배는 아마 11도 정도의 낮은 각도에서 부서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상부 구조물이 떨어지고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타이타닉의 이중 미창만이 배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의 고장으로 인한 압력으로 이중 미창도 휘어지기 시작했죠. 갈라진 틈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이 두 공간 사이에 하중을 실으면서 배를 다른 방향으로 휘어지게 해 V자와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위층의 갑판이 으스러지고 휘어집니다. 현두는 바닥을 향하고 선미는 마지막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발표된 이후로 여러 번 반증됐어요. 타이타닉의 뱃머리 부분의 위쪽 갑판의 모서리가 모두 부서지고 으스러졌기 때문에 로저 롱은 이 이론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이타닉이 해저에 부딪히면서 생긴 물의 힘, 유압기류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또 다른 V 이론에서는 후미가 파손 후 물 밖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합니다. 전직 타이타닉 매니아가 밀던 이론이죠. 하지만 이 이론은 후미의 엄청난 부피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이론이었어요. 잭 세이어가 한 말 기억나시나요? 이 이론은 그의 스케치와 승객 몇 명의 말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중 누구도 타이타닉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잭 자신도 인터뷰에서 그 스케치가 실제로 본 것과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 그림은 타이타닉의 조난 신호를 받고 도움을 준 카르파티아호의 한 승객이 그린 것이었어요. 따라서 그 그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 타이타닉을 다룬 전설적인 영화를 못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영화는 제7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양한 부문의 후보에 오르고 상을 탔어요. 정말 그럴만했죠. 하지만 제임스 카메론이 수년 동안 타이타닉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배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그의 책과 연구는 아주 상세한데요. 그는 심지어 이 사건에 대한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론은 바나나 스플릿이라고 하고 영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타이타닉호는 23도 각도에 도달하여 용골까지 부서집니다. 선미가 아래로 떨어질 때 이중 미창은 경첩의 역할을 합니다.
이중미창이 부서지면서 용두와 선미가 분리되고 선미는 좌연으로 기울어져 수직으로 서 있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이론은 로이 맹고의 이론과 함께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한 이론입니다. 잠깐, 로이 맹고는 또 누구죠? 로이 맹고는 한동안 가장 그럴듯했던 이론을 생각해낸 엔지니어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 타이타닉호의 불이 꺼집니다. 그 순간 배는 20에서 23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세 번째 통풍구 근처에서 배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그렇게 선미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용골이 먼저 부서집니다. 홀수와 하부 선체도 찌그러지고 부서집니다. 거대한 균열로 인해 뱃머리와 선미로 물이 밀려 들어오고 뱃머리 부분은 파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선미는 70에서 90도 각도까지 올라가더니 곧 가라앉게 됩니다. 이 이론은 가장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은 이론이었어요. 배가 부서지는 모습을 본 생존자들은 후미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선미가 다시 떠올랐다고 진술했어요. 맹고의 이론은 이 진술과 모순되는 반면 제임스 카메론의 시나리오는 이를 반영했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신가요?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이제 약속대로 제 이론을 들려드릴게요. 사실 제 이론은 아닙니다. 로이 맹고와 제임스 카메론의 이론을 합친 것에 가깝죠. 저는 제임스 카메론의 이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새벽 2시 17분, 배의 각도가 높아지고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두 부분으로 똑 부러졌어요. 후미는 내려앉기 시작하고 이중 미창은 1분 정도 선미에 붙어 있습니다. 이중 미창이 떨어지면서 두 부분은 분리가 되고 후미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맹고의 말대로 선미가 높은 각도로 솟아오르더니 수직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생존자들이 배가 깔끔하게 부서졌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정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는 선미가 숨겨져 있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미가 물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수직으로 떠있던 모습을 승객들이 아마 몇 분 동안 보았을 거예요. 충분히 오랜 시간이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어떻게 부서지고 침몰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은 큰 비극이었어요.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에 침몰한 지 벌써 110년이 지났습니다. 혹시 2022년에 블루스타라인 회사가 타이타닉의 정확한 복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타이타닉 2호라고 하는 이 배는 2,400명의 사람들을 싣고 같은 경로를 따라 항해하게 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항해가 되길 바래요. 섭씨 21도의 물에 오래 있는 건 분명 건강에 좋지 않겠죠. 10도의 수온은 악몽이에요. 같은 온도의 공기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져요. 타이타닉호의 승객들은 섭씨 영하 2도의 수면에 있었어요. 얼마나 추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타이타닉호가 맞닥뜨린 빙산도 이보다 높은 온도였어요. 물은 소금 함량이 높아서 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온도가 더 높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호가 따뜻한 물에 가라앉았다면요? 예를 들어 섭씨 50도 정도? 이론적으로 만약 북대서양의 물이 재난이 일어났던 날에 남쪽의 바다로부터 따뜻한 잡류를 만났더라면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열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다 영역은 아주 방대하고 밤의 온도는 너무 낮아요. 따뜻한 잡류만으로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가 특정 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가라앉았다면 아마도 믿을 수 없는 자연현상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탑승하세요, 여러분. 평행 우주로의 우리의 항해가 시작돼요.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달이 없던 밤으로 가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해요. 차가운 물이 아래층 갑판으로 넘쳐 들어와요. 선장이 조난 신호를 보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 카르파티아호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로부터 95km 떨어져 있어요. 최고 속도로 오면 카르파티아호가 4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따뜻한 열대 수역에서도 어쨌든 몸의 열을 잃기 때문에 꽤 긴 시간이죠. 타이타닉호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려요. 몇몇 승객들은 배 밖으로 뛰어내려요.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남은 보트가 없어서 여러분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뛰어내려요. 마치 거대한 빙산 속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폐에 공기가 없어서 소리도 못 질러요. 하지만 이 순간 깊은 곳에서 오는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져요. 열은 무릎에서 허리 위로 그리고 목까지 올라와요. 마침내 근육 통제력을 되찾고 깊게 숨을 쉴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승객들도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물이 약간 뜨거워져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곧 공포가 기쁨을 대신해요. 바다가 부글거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높은 온도 때문이 아니라 해저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깊숙한 곳에서 무겁고 낮은 소리가 들려요. 가라앉는 타이타닉이 아니라 더 큰 거예요. 근처에 거대한 빙산이 보여요. 그게 녹고 있고 거대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100만 개의 거품이 표면에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다리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게 느껴져요. 아래에서 수천 개의 이상한 가벼운 돌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는 거대한 판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구명보트로 써요. 여러분도 그 판 중 하나에 올라가 배를 봐요. 물이 다 부글부글 끓으며 배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 가라앉지 않아요. 여러분은 작은 돌 하나를 들고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부석이에요. 배 바로 밑에 수중 화산이 깨어났어요. 수천 톤의 화산암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폭발할 때 마그마가 전체 공간을 흔들고 물을 가열하고 해저면을 파괴해요.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아요. 수억 리터의 물의 엄청난 압력이 화산의 힘을 억제해요. 지구 지각의 녹은 암석들이 해저에 눌려지고 부석이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구의 상부는 단단한 구조판 부분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판들은 서로 충돌하고 분열해요. 그리고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갈 때 마그마가 바로 올라와요. 그래서 모든 화산들이 이 불안정한 단층대예요. 만약 폭발하는 동안 타이타닉이 이 지역들 중 한 곳을 항해했다면 많은 승객들이 구조되었을 거예요. 평행 우주로 다시 돌아가요. 타이타닉호가 다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에서 더 이상 거품이 나지 않아요. 화산이 꺼졌어요. 몇 초 안에 바다가 다시 얼음으로 변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부석 구명보트가 있어요. 이걸로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기 충분해요. 하지만 수중 화산과 빙산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처음부터 물이 따뜻했던 상황이요. 배의 모터칸에 있는 엔진 중 하나가 고장이 나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의 파이프가 터졌고 지금은 선체에 균열이 생겼어요. 아래층 갑판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해요. 밤이 따뜻해서 당황스러운 게 덜하고 아무도 얼지 않았어요. 모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어요. 배가 부서지고 있어요. 뛰어내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들어가요. 많은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배 밖으로 떨어져요. 그들은 어두운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바로 수면 위로 올라와요. 공포감과 완전한 혼란이 이곳을 장악해요. 어둠 속에서 배가 사라지고 마침내 모든 게 조용해져요. 몇 분이 지나고 여러분은 당황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물은 따뜻해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죠. 누군가는 나무배의 잔해에 떠 있어요. 몇 시간 후 물은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아요. 바다가 몸의 열을 앗아가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승객들은 서로 가까이 밀착된 원을 그리며 수영해요. 네, 이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 몇 시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구명보트를 탄 사람들은 더 가까이 와 얼어붙은 사람들을 배에 태워요. 승객들은 교대로 물속에서 20분 그리고 보트에서 20분을 보내요. 옷을 안 벗는 게 필수예요. 젖은 옷도 몸을 더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모두가 구조된 것처럼 보였을 때 누군가 소리를 질러요. 보트를 탄 한 소녀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검은 물속으로 손가락을 가리켜요. 승객들은 뭐가 있는지 보려다 삼각형의 지느러미를 발견해요. 하나, 둘, 셋. 정말 많아요. 가라앉는 배의 소음이 상어 무리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리고 지금 배고픔을 충족시키기를 바라며 생존자들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천천히 헤엄치고 있어요. 공격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물고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위험한 상어들 중 일부인 황소상어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어야 해요. 민첩하고 빠르고 예측이 안 돼요. 황소상어는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수영하지 않지만 이 평행 우주의 물은 그들에게 완벽해요. 상어들은 강하고 튼튼해요. 먹잇감의 긴장감을 풀기 위해 느릿한 환상을 만들어내요. 황소처럼 짧고 뭉툭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서 황소상어라고 불리고, 황소처럼 이마로 표적이나 다른 상어들을 치는 걸 좋아해요. 물고기 몇 마리가 배를 들이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이 다시 올라타는 걸 도와요. 상어들은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혼란과 공황이 뒤따라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물고기를 쫓기 위해 노로 물을 끼얹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상어 중 한 마리가 이빨로 가득한 입을 벌리고 배에 매달려요. 이 순간 근처에 더 많은 지느러미가 보여요. 백상아리 무리가 파티에 도착했어요. 이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들 중 하나예요. 크고 빠르고 강하고 여러 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각형 이빨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요. 백상아리는 배 주위를 헤엄치며 황소상어를 쫓아내요. 배에서 떨어져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큰 지느러미를 보게 돼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존 본능을 깨워요. 여러분은 가능한 한 상어로부터 멀리 헤엄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물론 상어가 훨씬 빠르고 분명히 여러분을 잡을 거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상어의 코에 발이 닿는 게 느껴져요. 다른 쪽발이 입으로 들어가요.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잠시 후 상어가 여러분을 놓아줘요. 백상아리는 사람을 거의 공격하지 않아요. 만약 물면 그건 단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예요. 여러분이 물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냥 흥미를 잃을 거예요. 하지만 상어가 굶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먹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이 좋아요. 이건 그렇지 않네요. 보트에 타고 있던 생존자들 역시 겁먹을 게 없어요. 백상아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보트를 살짝 밀 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백상아리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헤엄쳐가요. 하지만 황소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상어가 여러분 쪽으로 헤엄쳐서 입을 벌리고 요란한 배의 경적 소리가 물을 관통해요. 구조하러 온 RMS 카르파티아호예요. 모든 상어들이 겁에 질려 헤엄쳐 가버려요. 모든 승객이 구조됐어요. 우리 세상으로 되돌아가면 근처에 있던 다른 배가 훨씬 더 일찍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r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로 인한 자기 폭풍에 민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약함, 피로, 두통, 그리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쪽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기권은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지구 크기만큼 거대할 수 있어요. 이 플레어는 전자 입자의 파동을 뿜어내고 고속으로 자기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 비눗방울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꿔서 그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날 밤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던 그 찬란한 불빛이 등장하는 거죠. 북부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보렐리스라고 합니다. 남부에서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남극광이라고 해요. 자기권이 태양 입자와 우주 입자를 극지방으로 밀어내면 다른 기체의 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거리에 따라 녹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입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2등 항해사를 포함해서요. 그는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항해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로라는 지자기 폭풍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항법 장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 및 무선 주파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시절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기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법 장치와 무선 전신이 존재했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그런 날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18세기가 돼서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날이 태양의 검은 반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유명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km 떨어진 거리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1912년 4월 10일 이 거대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을 떠나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빙산과 빙원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에 점을 찍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지역들이 타이타닉의 계획된 경로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 3일 후 경고는 점점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대한 배로 가까워졌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빙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실수였어요. 바로 자기 폭풍 때문이었죠. 만약 항법 장비가 오작동했다면 1도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인해 선장이 실수로 배가 빙산 덩어리 쪽으로 향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에서 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선 회사로부터 고용된 계약 직원들로서 호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선 송신기가 계속 고장났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통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수리되었을 때 교환원인 잭 필립스는 밤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항해사들은 필립스에게 표류하는 빙산의 좌표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죠. 자기 폭풍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요. 날씨는 좋았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은 유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는 최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1시간 후 타이타닉은 그 악명 높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밤 12시 14분 타이타닉의 항해사들은 첫 번째 비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호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에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조 요청에 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10분 전에 캘리포니안호의 무선 통신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에서 모스 부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자기 변칙이 타이타닉이 다른 배에 보낸 메시지를 차단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S 라 프로방스 기선은 침몰하는 배로부터 어떠한 신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또 다른 대형 여객선 올림픽 호로부터 전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신호가 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공중 어딘가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풀 수 없는 뒤죽박죽인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SS 마운트 템플은 메시지를 받고 타이타닉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구조선은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배는 타이타닉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에 도착했지만 호화 여객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정확했던 걸까요? 카르파티아 기선은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2시 30분에 배 무선 담당자는 타이타닉의 승무원들에게 그들이 돕기 위해 서둘러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구조로 유명해진 카르파티아가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폭풍이 장비를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기선이 결국에 제대로 도착했고 승객들로 가득 찬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육지에 도착했을 때 카르파티아의 장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침몰 현장 주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무선 아마추어들이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요. 진코바는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태양이 이 거대한 배의 항법 장비, 특히 그 당시 최고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달이 한몫을 했다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912년 1월 달이 평소보다 지구에 더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매우 강한 조류가 일어났고 해수면을 상승시켰습니다. 매년 빙산은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 해는 아니었어요. 물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3개월 동안 더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는 대서양 횡단 선박의 경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거대한 타이타닉에게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무도 침몰할 수 없는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윌리엄 토마스 스테디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어느 날 타이타닉의 침몰을 예상하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26년 전인 1886년 3월 3일에 생존자가 들려주는 어떻게 대서양 한가운데 우편선이 침몰했는가 라는 힘을 실어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볼게요.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사우샘턴에서 뉴욕까지 북대서양으로 이동했어요. 배는 빙산에 부딪혔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제한된 구명보트의 개수와 차가운 물 때문에 탑승한 2208명 중 단 706명만이 살아남았어요. 또 다른 여객선인 카르파티아호가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들을 태워 안전하게 뉴욕으로 데려왔어요. 윌리엄 스테드가 쓴 짧은 이야기는 미국행 여객선을 탄 영국 선원인 토마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주인공은 비상시를 대비해 배에 탑승한 모두를 위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며칠 후 짙은 안개가 모든 시야를 덮게 돼요. 행운은 전기선의 편이 아니었어요. 떠돌이베어 충돌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힌 것처럼요. 916명 중 고작 200명만이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했죠. 주인공은 물에 뛰어들어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간신히 살아남게 됐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업계의 모든 사람들을 격분시켜 배의 구명보트를 죽어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가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테드를 알고 있던 생존자들은 스테드가 항상 쾌활했고 식사 중에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고 언급했어요. 그는 배의 디자인이나 얼마나 튼튼한지를 칭찬했어요. 목격자들은 또 배가 침몰했을 때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직업상 기자였고 행사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현대 저널리즘에 가장 크게 공헌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신문기사에 사파를 사용한 거예요. 또한 신문 인터뷰를 도입했는데 사파와 함께 오늘날에도 여전히 쓰이고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재난을 예견한 유일한 출판물은 아니었어요. 모건 로버트스는 작가이자 단편소설과 소설을 쓴 전직 선장이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중편 소설은 타이탄의 자네예요. 또한 허무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책은 타이타닉보다 14년 전인 1898년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북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던 타이타닉과 비슷한 해양 전기선인 타이탄에 대한 소설이에요. 또 타이탄이 타이타닉만큼 빠르고 크기나 디자인과 같은 많은 다른 유사점을 공유했다는 것도 우연이에요. 책은 그 배를 가라앉을 수 없고 그 당시 바다를 항해한 가장 큰 배로 묘사했어요. 이것도 타이타닉에 대한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섬뜩한 유사점은 갖고 있던 구명 보트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타이타닉이 여행을 떠나 빙산에 부딪혔던 때인 4월에 일어나요. 타이탄 이야기에서도 그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어요. 스테디의 이야기와 달리 로버트슨의 주인공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타이탄의 침몰은 책 중간쯤 되는 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고 후에 주인공은 그의 삶을 이어갔죠. 이 책은 타이타닉 후 참사 이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거의 10년 후 일어난 사건을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슨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로버트슨이 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더 많은 연구를 하지 않고도 핵심을 적는 건 그에게 쉬웠어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빙산에 부딪히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는 약간 신비롭게 들려요. 어느 날 알렉스 맥켄지는 타이타닉에 탑승하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봤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계속 걸어가자 그 목소리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크고 또렷했어요. 그는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여행을 취소하고 그의 고향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조부모님들은 타이타닉을 타는 대신 집으로 돌아온 그를 보곤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탑승권은 엄청 비쌌거든요. 그 실망감은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곧 사라졌어요. 존 코피는 타이타닉호의 선원이었지만 배가 아일랜드 퀸즈타운에 있는 그의 고향에 멈췄을 때 탑승하는 걸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여객선에서 내리라고 말했고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그는 겨우 23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에겐 그의 경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죠.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RMS 모리타니아호에 일하기로 계약했어요. 책임감이 대단하네요. 타이타닉의 침몰에 기여한 것에 대한 일부 추가 정보가 밝혀졌어요. 건설업자들은 그 배가 가라앉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후에 그 배의 강철판이 얼어붙는 대서양물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그게 리벳을 터지게 해서 바닷물이 안으로 스며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론은 타이타닉호 선체에 맹유를 걸친 화재가 사실 항해 3주 전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은 강철을 부드럽게 했고 빙산을 뜨거운 칼이 버터를 자르듯이 강철을 잘라내도록 했을 거예요. 배가 항해를 떠나기 전에 찍은 사진 중 일부에 선체에 검은 자국이 있는데 이게 화재에 의해 야기된 걸 수도 있어요. 화재가 있었던 또는 없었든 간에 어느 경우든 빙산은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타이타닉을 설계한 사람들을 비난해요. 그 배는 바닥에 커다랗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충돌 중에 쉽게 부러졌을 거예요. 물론 다 이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빙산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고 스테드와 로버트슨의 작품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느 쪽이든 이게 유사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어야 해요. 그나저나 토마스 뉴크맨이 없었다면 여객선과 여객수송선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1712년 그는 배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기 엔진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한 세기 후 1819년에 최초의 증기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의 리버풀로 여행했어요. 그 배가 바다를 건너는 데는 29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객선 산업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게 더 쉬워졌던 1900년대 초반에 호황을 누렸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항공기의 사용이 여객선으로부터 그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게 됐죠.
요즘은 여객선이 공해상에서 어떤 것과 충돌한 일은 매우 드물어요. 현대 기술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걸 탐지하고 심지어 폭풍우 치는 날씨도 예측할 수 있어요. 요즘 유람선은 타이타닉 시대의 선박에 비하면 거대해요. 현대의 배들은 거의 2배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꿈만 꿨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유람선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식당, 여러 개의 수영장,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개인방을 갖고 있어요. 만약 재밌는 걸 원한다면 라이브 공연을 볼 수도 있어요. 헬리콥터 이착륙지를 잊지 마세요.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아파도 걱정하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어요. 그리고 가라앉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었죠. 하지만 1912년 첫 항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타이타니코는 북대서양의 무자비한 파도 밑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22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 중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서 살아남았어요. 같은 상황에서 더 작은 선박이 나았을까요? 결국 빙산의 크기가 정말 중요했을까요? 배가 마지막 순간에 충격을 피하려고 항로를 바꾼 게 실수였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린 타이타닉이 그 시대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여겼다는 걸 알아요. 영국 선박 회사인 화이트 스타라인을 위해 토마스 앤드루스가 디자인한 이것은 270m가 약간 넘는 길이에 높이는 53m였으며 840개의 개인 전용실, 수영장, 스쿼시 코트, 체육관, 그리고 2개의 식당이 지어져 있었죠. 하지만 제일 인상적인 새로운 특징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었던 곳은 갑판 아래였어요. 타이타니코의 선체는 물이 새지 않게 설계된 16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구멍이 뚫렸을 때 이 칸들 중 4칸까지 물이 들어가도 남은 12칸이 파손된 배가 떠 있는 걸 도울 수 있었어요. 이 칸들 덕분에 이 배가 침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소문에 의하면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인 필립 프랭크는 심지어 타이타닉이 침몰할 위험은 없습니다. 이 배는 침몰할 수 없으며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1912년 4월 14일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을 때 그 말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죠. 얼음이 선체를 따라 찢을 때 물이 새지 않는 칸들 중 몇 개가 파열되었어요. 타이타닉이 가라앉는 데는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타이타니코에 부딪힌 빙산의 크기가 운명을 결정한 걸까요? 더 크거나 더 작은 빙산이었으면 달랐을까요? 빙산은 모양과 크기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이것들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나 빙둥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 조각으로 지금은 결국 녹을 때까지 바다를 떠돌고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빙산들 중 하나는 타이타닉을 쉽게 압도했을 거예요. 1957년에 발견된 이것은 높이가 168m였어요. 그건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와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로 큰 것에 부딪히는 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더 작은 빙산도 알고 보면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크기가 집만하고 부빙편이라고 불려요. 자동차 크기에 가까운 다른 것들은 소빙산이라고 불려요. 이것들은 배와 보트가 위치를 파악하기 훨씬 더 어려워서 피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록 더 작지만 부딪혔을 때 더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또한 빙산의 대부분이 바다 표면 아래에 잠복해 있기 때문에 빙산은 항상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빙산의 80% 이상이 물속에 있어요. 대부분의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테두리는 보이지 않죠. 너무 가까이 배회하면 선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요. 타이타니코는 곧 닥칠 운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각도로 부딪힌 더 작은 빙산이었어도 여전히 그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빙산이 더 컸다면 더 빨리 발견됐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이 항로를 바꾸고 충격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빙산 하나 지나쳤다고 타이타닉의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는 빙하 절경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대서양 연안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동쪽과 남동쪽으로 40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하나의 빙산 뒤에는 또 다른 빙산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탑승한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계속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했어요. 이 여행에는 더 작은 배가 적합했을지도 몰라요. 조종에 관한 한 타이타닉의 크기는 확실히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사실 사우스햄턴에 있는 선착장을 막 떠난 참에 다른 작은 해양 여객선 SS 뉴요코와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겨우 0.6m 차이로 피했어요. 확실히 이 거대한 증기선은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이 정도 크기의 선박은 항로를 바꾸는데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배대 빙산에 관한 한 배의 크기가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일랜더호는 알래스카의 인사이드 패시지를 여행하기 위해 설계된 증기선이에요. 1901년 여름, 배의 앞부분이나 뱃머리에 구멍을 낸 빙산과 부딪혔어요. 배는 가라앉지 않았고 선원들은 배를 안전한 곳으로 조종하려고 했어요. 결국 뱃머리는 완전히 물에 잠겼고 선미는 물 밖으로 들어 올려졌어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68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2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38억 원어치의 금이 사라졌어요. 아일랜드호의 선체 길이는 73m였는데 타이타닉 크기의 거의 4분의 1이었죠. 그러니 그 작은 크기도 빙산과의 충돌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1959년에는 한스 헤드도프트호가 있었어요. 리틀 타이타닉 또는 덴마크 타이타닉으로도 알려진 이 배는 바다에 떠있는 가장 안전한 배로 불렸어요. 길이는 83m였고 95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진짜 타이타닉과 마찬가지로 한스 헤드도프트호는 바다의 험한 대부분의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어요. 이 중 강철 바닥과 함께 장갑 뱃머리와 7개의 방수 격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배가 침몰할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침몰했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는 코펜하겐으로 돌아오는 첫 항해 중이었어요. 1월 31일 빙산에 부딪혔어요. SOS가 보내졌지만 요하네스 크루즈호가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했을 때 한스 헤드도프트호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배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는 9개월 후에 아이슬란드에서 해안으로 떠내려온 구명 튜브뿐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배의 작은 크기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어요. 더 작은 크기의 타이타닉이 1912년에 안전한 항해를 보장해주진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만약에는 빙산이 발견되고 경보가 울렸을 때 했던 마지막 선택에 관한 거예요. 우선 타이타닉은 완전한 정지를 시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가 완전히 멈추는데 0.8km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빙산은 겨우 274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둘째, 타이타닉호는 조타기를 돌려 빙산을 피하는 시도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건 선장이 명령한 것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고 그 결과 배의 선체에 깊은 상처가 났어요. 마지막 선택이요? 빙산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흥미롭게도 아마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면 충돌했다면 타이타닉을 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나리오에서 충돌은 배의 맨 앞부분의 손상으로 제한되었을 거예요. 빙산이 선체를 지나가면서 찢겨지고 여러 방수 격실이 손상되는 대신 4개의 칸만 뚫렸을 거예요. 그 뜻은 다른 격실들은 타이타닉을 계속 떠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했죠. 배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올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었을 거예요. 이건 카르파티아호와 같은 배가 사고 현장에 도착해 탑승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을 거예요. 타이타닉의 설계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와일딩도 침몰에 대한 조사를 하는 중에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그는 정면 충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거고 타이타닉 자체도 침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우선 타이타닉의 특별한 격벽은 빙산이 아닌 다른 배와의 충돌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거예요. 이 격실은 충돌 시 찌그러지면서 충격의 일부를 흡수할 거고 다른 배가 나머지를 흡수할 거예요. 피해는 여전히 크겠지만 남은 격벽들은 배를 떠있게 해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배와 충돌할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충격 흡수가 빙산에는 없어요. 대부분의 힘은 타이타닉에 흡수되어 배에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됐죠. 더 심한 건 그 충격이 배의 전신을 통해 전달될 거라는 점이에요. 리벳들은 터지게 돼요. 접합한 곳들은 찢겨져 나가죠. 그 격벽들은 빠르게 침수되어 선박은 더 빨리 가라앉고 그 결과 생존자는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든 대부분의 만약에와 마찬가지로 우린 정답을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는 비극이었지만 바다로 나가는 모험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드는 변화를 초래했어요. 그 재난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발견들은 1914년 국제유빙감시대 또는 ICC의 창설로 이어졌어요. 이것은 대서양과 북극해의 빙산을 추적해 그 지역의 선박들이 빙산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예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구명보트를 선박 안에 갖추고 있어야 해요. 정기적인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의 격벽이 더 높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은 이중 선체를 만들기 위해 늘려져서 격벽을 진짜로 방수가 되게 했죠. 타이타닉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밤에서 배운 교훈은 더 많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1912년 4월 14일 어두운 밤은 거대한 금속선이 둘로 동강나는 끔찍한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선박이 항해 중에 빙산과 충돌한 거였죠. 타이타닉이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0세기 가장 큰 이야기 중 하나예요. 거대한 배의 우측이 빙산에 쓸렸어요.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밤 11시 40분이었어요. 이 빙산은 선체 내 최소 5개의 수밀 구획이 물로 채워질 만큼 충분한 손상을 입혔어요.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뭘 할 수 있고 뭘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땅에서 멀리 떨어져 차가운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의지할 데도 없었어요.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644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었죠. 그들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하진 않았죠. 만약 영화를 봤다면 냉혹한 불행이 일어난 후에 배가 바로 침몰하진 않았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됐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 2,200명의 돌봐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석 디자이너 토마스 앤드루스는 곧 물에 떠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정이 되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진수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겐 단 1,178명을 수용시킬 수 있는 20척의 배가 있었어요. 이건 탑승자 중 50%를 약간 웃도는 수였죠.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란 명령이 있었어요. 선원들은 배를 접고 안내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죠. 그 후 2시간 동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깨우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경고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을 구명보트에 앉히길 원했죠. 오전 12시 15분, 일부 승무원들이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프랑크푸르트라고 불리는 증기선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응답한 첫 배들 중 하나였지만 약 274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몇몇 다른 배들도 그 메시지를 받고 도움을 제공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커나드 라이너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고 항로를 바로 바꿨어요. 그때 이 선박은 107km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20분 후 승무원들이 첫 번째 구명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65명을 채울 수 있었지만 승객 27명만 태우고 있었어요. 먼저 내려진 구명보트의 상당수는 정원에 훨씬 못 미쳤어요. 승무원들은 닷 기둥이 꽉 찬 구명보트를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걱정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많은 승객들이 그 배를 떠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타이타닉이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시나리오를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8개의 조난 로켓 중 첫 번째 로켓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실패였어요. 아무도 도와줄 만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오전 1시 20분까지 10개의 구명보트를 내렸어요. 하루 보트엔 28명밖에 없었어요. 10호의 승객 중 1명은 생후 9주의 밀비나 딘이었어요. 그녀는 후에 2009년까지 살아서 97세의 마지막 생존자가 되었어요. 이미 새벽 2시였어요. 배에 남아있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3개의 접이식 보트였어요. 배의 뱃머리가 낮게 가라앉아 수면 아래로 깊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물 위로 선미 프로펠러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장교관사 옥상에서 20명이 넘는 승객들을 태운 접이식 구명보트 D를 내리고 있었어요. 뱃머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접이식 배 A를 갑판에서 쓸어 내리고 있었어요. 그 20명의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물이 찬 보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이 접이식 B를 풀려다가 떨어뜨렸어요. 거기에 올라타기 전에 물이 배를 쓸어 내려버렸죠. 뒤집힌 구명보트에서 30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안전할 수 있었어요. 오전 2시 17분에 배의 무선 통신사가 마지막 조난 신호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1분 후 배의 불이 마침내 꺼졌어요. 타이타닉과 배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뱃머리는 계속 가라앉았고 선미는 수면 위로 더 높이 솟아올라 중간 부분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었어요. 끔찍한 소리가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흥분해했던 이 거대한 전설적인 배인 타이타닉은 3번째와 4번째 굴뚝 사이에서 2개로 쪼개졌어요. 조서에 따르면 뱃머리 부분이 해저에 도달하는데 약 6분이 걸렸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선미는 다시 수직 위치로 떠올랐다가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결국 바닷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되었죠. 오전 2시 20분, 선미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었고 수압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찌그러뜨렸어요. 선미는 뱃머리에서 약 610m 떨어진 곳에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타이타닉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게 가라앉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객실 4개가 물에 잠겨도 그게 부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타이타닉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는 동안 증기선 뉴욕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 움직였어요. 가까스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고 배의 갑판에 몰려있던 모든 걱정스런 승객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죠. 타이타닉은 4월 10일에 출항했어요. 이것의 첫 여정은 경쟁이 치열한 대서양 항로를 가로지르는 것이었죠. 출항하는 날 타이타닉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동물체가 되었어요. 길이 269m, 폭 28m. 오늘날의 배와 비교하면 그리 크진 않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은 타이타닉의 약 5배 크기인 로열 캐리비안의 심포니 오브 더 시즈예요. 그 배를 수직으로 세운다면 안테나 없는 380m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거의 같은 높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은 그 당시 엄청난 볼거리였어요. 여행 중에 프랑스에 들렀고 후에 또 아일랜드에 한번 들렸어요. 마지막 승객이 탑승하자 이 거대한 배는 최종 목적지인 뉴욕시를 향해 전속력으로 출발했어요. 여행을 시작한 지 4일 후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 앞에서 항로를 바꾸는데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겨우 700명만이 살아남았고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들이었죠. 그날은 엄청나게 추웠어요. 타이타닉이 바다 바닥으로 가라앉은 지 1시간 20분이 지난 후 생존자들은 자신들을 구하러 누군가가 올지조차 몰랐어요. 드디어 빛을 봤어요.
그들을 향해 다가온 것은 카르파티아호였어요. 그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사람들을 구하러 왔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을 배에 태우고 다른 승객들을 물 밖으로 많이 끌어냈어요. 많은 배들이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몇 시간 후에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요. 후에 무슨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을 당시 사람들은 타이타닉이 가라앉고 있을 때 레이랜드 정기선인 캘리포니아호가 3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단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무선통신사가 비번이어서 승무원들은 타이타닉으로부터 오는 조난 신호를 듣지 못했어요. 대서양 양쪽 국가들은 타이타닉에 일어난 일의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충격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들은 미래에 그런 사건들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인 선박 운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바다에서의 생명 안전을 위한 첫 국제회의를 열어 모든 선박에는 탑승한 각 승객을 위해 구명보트에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채택했어요. 또 구명보트 훈련이 의무화됐어요. 또한 국제 빙상 순찰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죠. 이들의 주 역할은 북대서양 항로에 있는 빙산을 감시하는 것이었어요. 배들은 또한 24시간 무선 감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타이타닉은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거대한 배의 크기와 여기에 필요로 하는 모든 새로운 장비들 때문에 일회성으로는 너무 비쌌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은 타이타닉을 두 척의 자매성과 나란히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 다 모두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어요. RMS 올림픽이 먼저였어요. 1910년에 취항했고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기선으로 있었죠. 브리타닉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기 전에 잠시 동안 항해한 또 다른 자매선이었어요. 하지만 오직 타이타닉만이 전설이 되었고 현대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어요. 때는 1854년, 당시 가장 빠른 여객선이었던 SS 아티코는 대서양 횡단을 시작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속을 항해하면서 미지의 세계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선박회사인 콜린스 선박은 1818년에 시작되었고 18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대서양 횡단 무역에 동참했어요. 콜린스사의 증기선은 단 열흘 만에 리버풀에서 뉴욕까지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빠르지 않은 것 같지만 당시의 다른 선박들은 같은 항해를 하는데 몇 주가 걸렸어요. 나무로 된 가벼운 선체와 강력한 증기기관이 동력을 공급하던 그 증기선들은 당시 많은 유명인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첨단 기술의 선박에서는 무언가 잘못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치 모든 사람들이 침몰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선박처럼요. 어쨌든 다시 콜린스 선박으로 돌아갈게요. 회사는 대서양 횡단 노선의 강력한 경쟁자로 성장했고 유일한 경쟁자는 큐나드 선박뿐이었습니다. 큐나드 선박은 북극 항로를 주력으로 하는 영국 회사였어요. 1835년 콜린스 선박은 리버풀로 여행하는 새로운 배를 출항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규모의 화물을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콜린스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미래에는 성공만이 있을 것 같았죠. 불행하게도 그들의 호화로운 배는 사용되는 석탄의 양 때문에 운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한 나무 선체와 함께 거대한 힘은 항해 후에 매번 많은 수리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행은 매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박은 안전하고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했고 회사가 위기에 처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지 열흘 만에 대서양을 건넜죠. 그리고 회사의 주인인 에드워드 콜린스는 그 속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5척의 배는 3척의 큐나드 선박을 쉽게 능가했어요. 대단한 칭찬과 함께 회사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큐나드 선박의 배들은 철 선체로 인해 더 느려졌지만 느린 항해 속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콜린스의 배 중 3번째로 진수된 아티코는 규모가 가장 컸는데 길이가 86m에 달했고 2개의 사이드 레버 증기 엔진은 각각 1000마력이었습니다. 패들 휠은 전속력으로 1분에 16바퀴를 회전했습니다.
출항 당시 언론은 그것을 지금까지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중 가장 놀라운 선박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화려함과 명성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 아티코는 짙은 안개를 뚫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리버풀에서 뉴욕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4년간의 기록적인 여행을 마쳤던 선원들은 자신들의 항해술과 배를 과신했을 수도 있어요. 뉴펀들랜드에서 겨우 80k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모스코드 장비만 갖춘 채 무선 연락, 음파 탐지기와 같은 어떠한 식별 장치도 없이 안개 속을 부주의하게 항해했습니다. 어선으로 운영하던 작은 배 SS 베스타오는 종종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티코와 같은 경로를 지나다가 아티코 옆에 충돌했습니다. 충돌에 놀란 아티코 선장은 훨씬 더 작은 배였던 베스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러나 곧 아티코의 경미해 보였던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구멍을 통해 선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훨씬 더 빠른 나무 선체는 이제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구멍을 막으려고 육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바닷물이 계속 쏟아져 들어와 높이 차올라서 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룸이 물로 가득 차자 보일러가 꺼졌고 한때 전설이었던 아티코의 동력을 앗아갔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완전히 멈췄어요. 배는 계속 가라앉았고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해양법은 아티코가 오직 6척의 구명정을 실도록 했는데 그건 오직 180명의 사람들만 구할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과 일부 승객들은 구명정에 올라탔고 대부분의 좌석을 차지했습니다. 상황은 꽤 거칠었고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탑승하도록 하는 매너를 잊었죠. 아티코가 가라앉는 데는 4시간이 걸렸습니다. 150명의 승무원과 2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구명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배의 일부를 이용해서 뗏목을 직접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습니다. 이틀 후 오직 3척의 구명정만이 해안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나머지 3척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은 구조대가 이틀 동안 잔해에 매달려 있던 몇몇 사람들을 구했다는 거였어요. 승무원들과는 달리 선장은 아티코와 함께 침몰했지만 놀랍게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탑승자 400명 중 살아남은 85명 중 1명에 불과했어요. 2주 후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매우 슬픈 반응을 보였습니다. 곧 허술한 안전조치와 승무원들에게 큰 분노가 이어졌죠. 언론은 더 많은 구명정을 설치하도록 법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은 무시됐어요. 이러한 방치는 미래에 더 많은 재난을 초래하게 됩니다. 충분한 구명정이 해상법으로 제정된 것은 약 60년이 더 지난 후 타이타니코의 참사가 일어난 후였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의 아내와 2 아이도 배에 타고 있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사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콜린스 선박은 여전히 대서양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라는 명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이제 다른 어떤 배보다 더 나은 배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배는 아드리아티코로 명명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108m의 길이였죠. 2개의 증기기관이 번갈아가며 작동했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런 증기 엔진들은 엔지니어링의 최고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모델과 장난감에서만 볼 수 있어요. 2개의 돛대가 새로 추가되어 아드리아티코는 필요하다면 바람으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아티코의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아드리아티코가 완성되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발생했습니다. 아티코의 자매선도 침몰했어요. 사고가 난 배는 큐나드 선박을 필사적으로 앞지르려고 하다가 도중에 빙산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경주는 14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콜린스의 절망과 연약한 선체는 1858년 회사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새로 건조된 아드리아호는 결국 한 번의 항해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해조차도 재앙으로 여겨졌는데 배가 예인선과 충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럭저럭 처녀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후 그 배는 단지 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거대한 엔진은 제거하고 돈만 남겨졌죠. 비록 한때는 공해상에서 가장 거대한 배였지만 겨우 30년 후에 버려지고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강에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배들도 팔려서 부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는 선박업계를 완전히 떠나 대신 육지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콜린스 선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큐나드 선박은 강하게 성장했어요. 경쟁 없이 향후 30년 동안 블루리본상을 받았고 180년간 수백 척의 선박을 생산했습니다. 대서양 횡단, 세계 항해, 레저 유람선을 제공하며 여전히 항해를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큐나드 선박은 유럽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것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아서 존 프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아니요, 화가로 유명하거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보물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멋진 기구를 발명하거나 어떤 세계 기록도 깨지 않았어요. 아니요, 아서 존 프리스트는 그냥 침몰할 수 없는 걸로 유명해요. 사람이 동시에 운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프리스트는 타이타닉호의 운명적인 처녀 항해를 포함해 바다에서 일어난 몇 가지 불상사에 연루되었고 또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는 재미로 항해를 하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화부 또는 기관사로 고용된 노동자 계급이었고 증기를 동력으로 하는 대형 선박에 뜨거운 곳 안에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의 일은 더럽고 힘들었어요. 그는 엔진이 작동하기에 충분한 증기가 생산되도록 화로에 불을 붙이고 석탄을 공급하는 일을 담당했죠. 시스템을 과열시키거나 선박 전체에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화로는 주의 깊게 지켜봐줘야 했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했어요. 땀과 먼지와 싸우고 일하면서 그는 그걸 다 들이마셨어요. 종종 더위와 항상 검은 석탄 먼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셔츠를 입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휴식을 취할 때 그의 공동 숙소는 배의 같은 부분 근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일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불운이 따르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사건은 가벼운 사건이었어요. 젊었을 때 프리스트는 RMS 아스투리아스호에서 일했어요. 이 여객선은 1908년 영국의 사우스햄프턴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사이를 여행하면서 첫 항해를 시작했어요. 처녀 항해를 하는 동안 어느 순간 배는 작은 충돌을 당했어요. 파손이 심해서 배는 수리를 위해 돌아왔어요.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고는 없었어요. 프리스트는 굴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배에 일하러 갔어요. 하지만 그의 부르는 아스투리아스호에 남아있었어요. 1914년 아스투리아스호는 병든 남자들과 여자들을 유럽에서 영국으로 데려오는 동안 그들을 돌보는 병원선이 되었어요. 하지만 1917년 3월 자정 무렵 배는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선체가 뚫려서 엔진룸이 물에 잠겼죠. 선장은 모두에게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선원, 환자, 그리고 의료진들은 구명보트를 타려고 앞다투게 되었어요. 침수된 엔진실 안에 있는 주 제어 장치를 끌 수 없었기 때문에 배는 여전히 동력을 받아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동안 선장은 배를 떠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아스투리아스호를 볼트헤드를 향해 겨냥할 수 있었는데 마침내 그곳에서 땅에다가 가라앉지 않았죠. 남은 구명보트는 내려졌고 마지막 생존자들은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나중에 배의 손상을 살폈을 때 아스투리아스호는 아주 못쓰게 되었다는 게 선언되었어요. 이 특정한 재앙을 프리스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배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타던 많은 배들에 문제가 생길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의 부르는 거대한 해양 전기선인 RMS 올림픽호에서 그의 다음 직장으로 따라갔어요. 올림픽호는 엄청 컸어요. 사실 타이타닉을 포함한 함대의 일부로 설계되어 지어졌죠. 하지만 큰 크기에는 희생이 뒤따랐어요. 올림픽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는 뛰어났지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어요. 1911년 9월이었어요. 올림픽은 코스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처를 항해하던 더 작은 배인 호크는 더 큰 배가 조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고 두 배는 서로 부딪혔어요. 호크는 바다에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강화된 선체가 올림픽을 관통했어요.
두 개의 큰 자상이 해양 여객선 옆에 생겼어요. 프로펠러 축이 심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림픽은 가라앉지 않고 해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프리스트는 이게 단지 미래에 그에게 닥칠 것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후 그는 새 배에 취직했어요. 더 좋은 배요. 지금까지 건조된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가라앉을 수 없는 경이로운 배였죠. 맞아요. 타이타니코에서 일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일이었죠. 타이타니코에 동력을 공급할 충분한 증기를 생산하는데 하루에 850톤의 석탄을 필요로 하는 29개의 보일러가 필요했어요. 프리스트는 밤낮으로 불이 탈 수 있게 배 밑바닥에서 고군분투하는 150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약 $30를 벌었어요.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극심한 더위에 세계에서 맹렬한 추위로 내던져진 자신을 발견하죠. 약 밤 11시 35분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타이타니코는 그걸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경고가 너무 늦게 울렸어요. 5분 후 둘은 충돌했어요. 빙산이 선체를 뚫고 지나갔고 한때 물이 새지 않던 내부 칸이 심하게 파열됐어요. 차가운 대서양물이 밀려들면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조난 신호가 보내졌지만 가장 가까운 카르파티아호는 3시간 이상 거리에 있었어요. 캄캄한 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갇힌 채 선원과 승객들은 당황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명보트를 향해 밀치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총 706명만이 그 끔찍한 밤에 살아남았어요. 충돌 당시 프리스트는 배 아래쪽에 있었어요. 힘든 하루로부터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었죠. 배가 침몰하면서 그의 생존 가능성도 낮아졌어요. 그와 동료 직원들은 배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처럼 얽힌 복도와 통로를 통과해야 했죠. 그중 일부는 물에 잠겨서 미친 듯이 갑판으로 돌진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차가운 물을 마주했고 뛰어들어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바다가 너무 차가워서 프리스트는 구명보트를 타기 전에 동상에 걸리기까지 했어요. 그는 그날 밤 살아남은 44명의 화부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들 대부분은 다시는 배를 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프리스트는 일해야 했어요. 그의 다음 직장도 재앙으로 끝났어요. HMS 알칸타라호에 취직 제의를 받았었죠. 1916년에 침몰했고 프리스트는 또 안전한 곳에 도착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운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화부로서의 그의 다음 직업은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올림픽과 타이타닉 둘 다를 만든 같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배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리고 브리타니코라는 이름의 이 배는 세 배 중 가장 컸어요. 이것은 또 타이타닉이 침몰한 후 새로운 안전 기능을 갖춘 우수한 선박인 걸로 믿어졌었죠. 예를 들어 48개의 열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그중 46개는 이전의 배에서 사용된 것 중 가장 큰 것이었어요. 심지어 이 중 2개는 전동식이었고 특별한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좋은 소식은 브리타닉은 아무 사고 없이 첫 번째 여행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미 타이타니코가 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었죠. 하지만 1916년 11월 21일 브리타닉은 에게해의 케아 해협을 통과하던 중 큰 폭발로 인해 흔들렸어요. 선체가 파손됐고 일부 객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과 달리 브리타닉은 이런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되었어요. 5개의 방수 격벽이 장착되어 있었죠. 온전하게 이게 배를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떠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래쪽 갑판을 따라 난 창들이 어리석게도 열려 있었어요. 배가 기울자 창문을 통해 물이 들어와 브리타닉을 침수시키고 바다로 강하하는 걸 재촉했죠. 이게 사실상 수밀 격벽들을 쓸모없게 만들었어요. 배는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사실 타이타니코가 가라앉은 것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35척의 구명보트가 성공적으로 진수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했어요. 1066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036명이 살아남았어요. 프리스트, 그는 운이 따른 사람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다에서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도네갈호의 화부자리를 수락했어요. 병원용 배로 사용되기 위해 개조된 작은 여객선이었죠. 1917년 4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망치다가 외부 물질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비록 그는 머리를 다쳤지만 프리스트는 다시 생존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프리스트가 마침내 은퇴할 준비가 되기까지 2번의 충돌과 4번의 침몰을 경험했어요.
사실 그는 아무도 자기와 항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탓하겠어요? 그는 그의 아내 애니와 세 아들과 함께 영국 사우스햄프턴의 메마른 땅에서 여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서 존 프리스트는 항상 침몰할 수 없는 화부로 기억될 겁니다.